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노종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공부할 부분은 환단고기 해제 천년의 세월이 나온 환단고기 부분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환단고기의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단고기는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쓴 책입니다. 환단고기는 안암로의 삼성기 상이죠. 원동중의 삼성기 하, 행촌 이암의 당군세기, 보계 범장의 북부역이, 일십당 이맥의 태백일사를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기념비적인 사서입니다. 먼저 삼성기 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기 상의 저자는 안암로입니다. 579년에서 태어나서 640년에 입적하셨습니다. 안암로는 누구인가? 그는 신라 진평왕 때 활동한 고승입니다. 성은 김씨고 이찬을 지낸 시부의 손자입니다. 안암로에 대한 기록들은 그를 안홍이라고도 기록하기도 하고 안함이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안함태화상이라고도 기록합니다. 그는 23세 때 진평왕 23년에 칙명을 받고 수나라에서 온 사신과 함께 구법 유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23세 때 이전에도 여러 번 당나라 유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이때 비로소 칙명이 나와서 유학을 하게 된 거죠. 당나라에 가서 수나라의 문제를 직접 만납니다. 만나서 해동 고성전에 보면은 그곳에 대흥사라는 곳에 머물러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곳이 바로 대흥선사입니다. 현재 중국 시안에 가면은 이 대흥선사라고 해서 이 화면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에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그림만 봐도 약간 밀교적인 냄새가 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당에 우리 이제 보통 금당이라고 합니다만 금당 이름도 오방오불이라고 해서 다섯 분의 부처님을 봉안하시고 그림도 보면은 약간 밀교적인 냄새가 난다 이렇게만 느끼실 겁니다. 그분의 기록을 보면은 왜 여기서 이런 냄새가 나느냐, 왜 이런 밀교적인 분위기를 풍길까 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고성전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대흥선사에서 불교 경전과 진문, 즉 부처나 보살이 설교한 문구를 공부하고 열반에 이르는 십성의 비법을 익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십성은 십선간법이라고 해서 천태 지휘대사가 수나라 지휘대사가 천태종을 이렇게 개창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체계화시킨 10가지 수행간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제가 화면에 띄우기는 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암노가 중국에 가서 전타의 법화의 사상을 이겼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다음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지요. 다시 해동오순경을 본다면은 그는 4년 만에 공부를 마치고 서역 성녀들과 함께 귀국하여서 경주 황룡사에 머물면서 전단양 화성광 묘녀경을 번역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전단양 화성광 묘녀경은 밀교경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대왕선사를 보면서 밀교적인 약간 분위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안암노는 불교의 모든 각 불교의 종파적인 사상들을 섭렵하신 고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태부파도 익히고, 또 마지막 불교의 마지막 체계인 밀교를 익히고, 또 한 번 나아가서는 안흥급사가 순화례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하고 서역의 중 비마라 등 2명의 성녀와 함께 돌아와 능가경, 성망경과 부처의 사리를 바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능가경과 성망경은 불교 사상에서, 대성불교 사상에서 가장 늦게 나온, 그러니까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 이후에 나온 열애장 사상을 담은 그런 경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안암은 불교의 모든 사상을 섭렵하되 그것도 통불교적으로 이렇게 수행하고 진리를 익힌 그런 고승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과연 불교의 어떤 최상의 그런 비법들만 익혔느냐? 우리 해제를 보면 이렇게 제목을 답니다. 안암은 유불선과 상고시대 신교 문화를 회통한 당대 최고의 고승이다. 이것이 해제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해제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기존에 있는 기록과 답사와 정언의 바탕을 해서 쓰여진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안암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바로 여기 해동고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참서 한 권을 지었다. 정확한 이름이 전하지 않는 이 참서는 뜻이 깊이 숨겨져 있어서 연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그리고 선덕여왕 구전에 만선도량에서 62세로 입적하였다. 이것이 이제 해동고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참서는 이 참서에는 바로 여기 이제 다른 상공유세에서 이렇게 또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해동의 명연 안홍이 지은 동도 성립기에 이르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참서는 동도 성립기를 이릅니다. 그러면 동도 성립기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러 가지, 물론 이 동도 성립기는 현재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공유사를 비롯해서 몇 가지의 기록에 전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신라 27대에는 여자가 임금이 되니 비록 올바른 도리는 있어도 위험이 없어서 구한이 침범한다. 만일 대걸 남쪽 황룡사에 고충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가 침범하는 재앙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대에는 선덕여왕이 나오죠. 이런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한 내용들이 바로 동도 성립기에 적혀 있습니다. 황룡사 구충탑은 한 세대 전에, 한 세대 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장율 창건하기 전에 벌써 이 안홍이, 그러니까 안암노가 동도 성립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 많은 예언들이 예를 들어서 당나라가 침범하게 되면은 사천왕사를 짓게 될 것이다. 그때는 어떠한 법에 의해 가지고 당나라를 물리칠 것이다. 또 당나라에 유학한 왕자가 그 당나라가 침범하게 된 내용을 우리나라에 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바로 기민물을 이야기하죠.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은
이 안암로는 우리 고유의 전통 신앙인 신교를 포함해서 아주 다방면에 아주 뛰어난 고성이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만은 유불선과 상고시대 신교 문화를 회통한 당대 최고의 고성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암로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암로는 이런 분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통하고 불법을 깨쳤을 뿐만 아니라 신통력으로 나라를 구한 그는 시대의 도승으로서 신교의 선명을 개성한 인물이 틀림없다. 안암로는 역사에도 해박하여 그때까지 전해오던 고유 사서에서 한민족사 국통맥의 진역을 뽑아 삼성기를 저술하였다. 안암로가 언제 책을 썼는지 확실치는 않으나 중국에서 귀국하여 백성과 조정을 위해 불법을 펼친 30여 년의 세월 중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진다. 삼성기 상의 몇 구절만 보더라도 안암로는 뛰어난 학식을 갖춘 지성이요 불교를 초월하여 유불선과 상고시대 신교 문화를 회통한 당대 최고의 고수임을 알 수 있다. 라는 것이 우리 해제의 평가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가는 우리 삼국 사기를 비롯해 가지고 삼국유사, 해동고승견 등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삼국유사 상건에 보면은 그 동경흥융사 금당 십성조에 신라 십성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쪽 벽에 앉아서 서쪽을 향해서는 쭉 야도, 염촉, 해숙, 안암, 의상 이분이 이제 이렇게 모셔져 있고 봉안이 되어 있고 서쪽 벽에는 동쪽을 향해서 표원, 사파, 원효, 회공, 자장 이 10분이 모셔져 있다. 이것이 해서 이분들을 신라의 십성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흥륜사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전에 신라시대 흥륜사는 지금 현재 소실되고 새로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흥륜사에는 이 십성이 현재 없고요. 현재 보면은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신라를 빛내는 인물관 해가지고 바로 토암산 밑에 목월가 독리관이라는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이 신라를 빛낸 인물관 해가지고 여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안암이 의상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렇게 현재 이 사진에 있는 그림 바로 진영 이대로 이렇게 봉안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기하 저자 원동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잘 봐주십시오. 제가 각 삼성기 환난고기 각 저자들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각 저자들의 그 현장 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진은 바로 요 그림에 보시던 진영이 있죠. 자화상입니다. 원전석의 자화상입니다. 원전석의 자화상과 당신의 무덤입니다. 왜 원전석의 사진을 모셔놨는지를 우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죠. 원동종이 누구인가? 사실 원동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어떤 기록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졌지요. 최근에 사계의 권위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원동종이 누구냐? 원동종은 고려말 절이 원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계 권위자들 대표적인 분을 몇 분 거론한다면은 현재 세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누비면서 환단고기 대중에 앞장서고 계시는 환단고기 역주자 안경전님과 정경희 교수님 등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할까? 저도 이제 이쪽 분야는 좀 연구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한번 제가 쭉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먼저 원전석이 누구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원전석이 누군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려 말 조선 초의 은사입니다. 숨어있는 선비죠. 그는 과거에 급제도 했습니다만 조금 이따 살펴보겠죠. 과거에 나가지 않고 자기 고향 원주 치악산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이분은 본관이 원조입니다. 자는 자정이고 호는 웅곡입니다. 할아버지는 정용별장 원열이고요. 아버지는 종부실형을 지낸 원윤적입니다. 원전석은 바로 원주 원씨의 중시조입니다. 과거에 학교가요 진사가 되었습니다. 진사가 되어서 고려 말에 혼란은 되었지만, 그리고 이분의 같이 동년들, 그러니까 같이 과거에 급제한 분들이 쟁쟁한 분들입니다.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 쟁쟁한 분들이 같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배슬로 나아가는데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분은 태종 이방원의 왕자 시절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고려 말에 혼란한 정계를 개탄하고 치악산에서 은둔생활로 하고 일생을 보냅니다. 이분은 태종 이방원의 스승, 왕자 시절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개국을 반대하고 두문동으로 숨어들었다는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문동에 그 당시 숨어들었던 사람들을 이른바 두문동 72연이라고 합니다. 이 두문동 72연 중에 한 사람으로 원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태종 이방원 가르침 바도 있지만, 그리고 태종이 즉위한 즉시 여러 차례 배설을 내리고 불렀지만 응하지 않은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이제 저서는 웅곡행록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는 시중에는 웅곡시사라는 그런 웅곡원정석 시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시집이 있고, 화해사전이 있습니다. 이건 공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야사로 알려져 있지만 야록이라는 것이 6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저서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하고자 합니다. 원전석이 은능동이다. 왜? 저는 몇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문학 이론가 골드만은 한 사람들 이제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을 연구할 때 그 사람의 자료가 부족한다면은 우리 연구자들이 그 사람의 연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을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하고 누구와 사귀었느냐? 이 사람은 어디에서 타고났고 그 사람 부모는 누구인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비록 그 사람의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연구를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골드만의 책상 마주들기라고 합니다. 자, 원전석을 연구하면서 원전석에 대한 사실은 아까 제가 자료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료가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시집 외에는. 그래서 원전석을 연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집만 있기 때문에요. 시집은 원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석을 당시 누구와 사귀었느냐 하는 책상 마주들기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보자 하는 것이, 저는 비교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연구해서 한번 들어가보자 합니다. 첫째, 원천석과 이암, 태백일사 저자 이암입니다. 원천석과 이암, 그리고 모군 이색을 주목합니다. 이 하나의 삼각형을 제가 그리죠. 자, 먼저 단군세기의 저자 행촌 이암과 이 모군 이색은 천부경을 주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환단고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인물들이죠. 이분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인물이 바로 원천석이다. 그리고 깊이 교류를 했습니다. 제가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원천석은 이암의 동생 이교의 문생입니다. 여기서 문생이란 원천석이 과거에 급제했을 때, 과거에 합격했을 때
지공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전석을 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교를 자주라고 하고 원전석을 문생이라고 합니다. 이 고려 시대의 문생과 자주와 문생 관계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에 이제 뭐 대학원 같으면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 이거는 너무나 순수합니까? 아무튼 직접적인 끌어준 사람, 이 정계에서 직접적인 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자주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교의 형이 또 이제 단군세계죠, 이암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혈연과 어떤 또 과거와 이런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가지고 이 원전석은 이암과 아주 깊이 새긴 분이다. 그래서 이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죠. 원전석은 이런 시를 남깁니다. 유문수사, 번역하면 문수사에 놀다라는 시죠. 이 시가 바로 이 문수사는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춘천 청평산에 있는 청평사입니다. 이 청평사에는 이암이 두 번째 기암을 가가지고 한 5년 동안 머뭅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 청평사 가면은 법당 앞에 그 마당에 이암의 글씨가 문수사 장경비라는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글씨 자체는 없어졌지만 그 여기는 이암의 글씨가 쓰여 있던 곳이라는 그 현재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자주 놀러 갔던 것이 원전석입니다. 왜? 이 정도 시를 남길 정도로 원전석은 청평사에 자주 놀러 갔다. 그리고 원전석이 수학했던 데는 바로 춘천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평사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제 유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색을 보시죠. 이색, 모군 이색. 모군 이색은 말이죠. 이암의 아들 이강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색이 어떤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이암이 타격했을 때 이암의 비명을 씁니다. 여기에 자기가 아버지같이 모셨다. 아버지같이 내가 이암을 따랐다. 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암과 이색은 아주 끈질긴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암과 그렇다면은 이색과 그럼 원전석은 어떤 관계냐? 원전석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한 명이 바로 모군 이색입니다. 모군 이색은 말이죠. 모군 이색은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군 이색이 나홍선사는 청평사에 그래서 한참 오랫동안 머물던 분입니다. 나홍선사가 신력사에서 입적했을 때 모군이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모군이 내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원주에 있는 원전석이 여주의 신력사로 가면서 이런 시를 남깁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존경하는 모군 이색 선생이 오신다고 하네. 나는 지금 신력사로 가네. 이런 시를 씁니다. 그런 시가 현재 원전석의 시에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3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군 이색과 모군 원전석은 아주 깊은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에 있습니다. 나홍선사 관계도 우리가 또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홍선사는 아까 청평사에서도 오랫동안 주석하셨다고 했죠. 나홍선사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 천보산 회암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제 말씀을 듣고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천보산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그 천보산에서 마지막 중창을 했던 분이 바로 나홍선사입니다. 그리고 그 천보산에는 그 유명한 태수함이 있죠. 그런데 이 나홍선사가 이렇게 이제 신력사에서 타격했을 때 바로 이 세 분이 만납니다. 이 모군 이색과 원전석, 원전석과 이렇게 이제 나홍의 시신이라고 합니까? 이분이 시신에서 만나게 되지요. 근데 원전석의 시를 보면은 많은 성녀들과 교류를 합니다.
많은 성녀들과 교류를 하고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원전석은 불교 경전, 능원경, 법화경, 금강경을 애독하고 도경, 각경 등 많은 성녀와 교류했다. 바로 도경, 각경이 나홍선사의 수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석과 나홍선사는 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뒤에 하남, 혼수, 과암, 청풍원, 신원 이런 분들이 다 나홍선사하고 같이 관계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분들을 하고 새긴 분들이고 바로 이런 분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환남국에 있었던 곳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환남국 자체는 출판 편찬되지 않았죠. 그러나 삼성기가 있었고 단군세기가 있었고 또 누굽니까? 천무경 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곡행록 원전석의 저서를 본다면은 상교일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상교일리는 바로 유불성이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그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놀지 마라. 사실은 같은 우물에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이치다 하는 시를 남깁니다. 바로 이 상교일리를 주창하던 분이 원전석이고 또 모곤이색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상교일리라는 것이 뭡니까? 유불설인데 선에서는 중국 도교도 들어가지만 바로 우리 고유의 신교도 포함되는 유불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적어도 원전석은 유교와 불교와 성교와 도교를 함께 아울렀던 그러한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석은 누구냐? 원천석은 북부역의 제자 범장과 아주 끝까지 동지관계였던 그러한 분입니다. 원천석은 또한 범장과 화해사전 공동 저자입니다. 또 원전석은 범장과 두문동 72일이죠. 여기서 제가 치악산 회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붙인 임시 용어입니다. 치악산 회명이라는 것이 뭐냐? 원전석과 범장을 따르는 한 20, 30 여인이 이거는 저기 화해사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두 분을 따르는 20, 30명의 여인들이 매년 봄, 가을에 원천석의 집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토론하고 기록하고 또 제악산 정상에서 단을 만들어서 변사로부터 혁사에 이르기까지 열성조화, 여흥, 강화 이것은 바로 이제 여흥, 강화, 간성, 뭐 우왕 이런 분들은 그냥 공민왕, 또 우왕, 창왕을 일컫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사를 지냅니다. 조선시대 초기 아닙니까? 이때에 공민왕과 더구나 신돈의 아들이라고 까지 주장했던 이성계 일파에서 우왕, 창왕을 제사를 지냈다면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그런 분들을 제사 지냈던 그런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바로 치악산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치악산 회명의 멤버들이다. 이런 비밀단체 멤버들이다. 그리고 이 치악산 회명의 멤버들이 만들었던 역사를 토론해서 만들었던 책이 바로 화해사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석은 역사서 야록의 저자다. 범세동이 지은 화동인물총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천석의 역사인식을 검토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문헌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원천석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동방인물문답초, 잡귀, 이건 이제 화해사전 초안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열람을 합니다. 그 제악산 회명원들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물어봅니다. 야, 이거야말로 우리 동방에 어떤 숨겨진 우리가 정말 하고자 했던 우리 역사책이다.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원진석이 대답합니다. 이것이 내가 쓴 야록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은 세상에 공부할 수가 없어. 세상에 공부하면 밀문제하러 다닐 것 같다니까 내가 이것을 숨기고자 하오. 그러나 이 책은 당군주에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요. 라고 실토를 합니다. 그래서 원천석은 사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당군의 역사를, 당군 조선을 역사로 실제적으로 올렸던 인물은 바로 이암, 범세동, 바로 원천석 이외에는 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관계라면 이 정도의 교류 관계로 이 정도의 우리가 교류 관계를 본다면은 원천석이 원동 중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대충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정석 선생의 묘역 기념관 공원입니다. 원정석 선생 묘역 안내도죠. 보십시오. 원정석 선생의 시조도 있고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원정석 선생이 이제 태종이 와서 이제 뱃을 내려고 하고 찾아왔던 그런 유적지가 남아있던 그런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원정석 묘역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원정석의 묘갈명입니다. 원정석의 묘역이고요. 원정석 시비가 있고 옹고각계입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옹고각계 가가지고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원정석이 원동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바로 옹고각계는 옹곡 원천석을 기념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그 원주에서 만든 학회입니다. 원주 원씨들과 원주의 학계와 이렇게 해서 만든 학계에서 사단법인이죠. 지어 가서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옹곡 원천석의 역사서술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 내용을 줬는데 그 원씨 분들이 바로 이제 본토에 가서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누구나 다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식사도 함께 사주시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당군세기 제자 이암입니다. 고려 말에 활동하신 분이죠. 이암은 누구냐? 원형문화 신교역사관의 정립자다. 이것은 우리 저기 해저에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당군세기는 뭐냐? 막여가는 국군의 비분강개하며 동북아의 중지였던 옛조선의 영화로운 역사를 만천에 드러나고자 하는 역작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죠. 바로 이것도 우리 해저에서 내렸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조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암에 대해서. 이암은 1297년에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셨죠. 고성이시입니다. 9세죠. 17살에 문과에 급제했고요. 충성왕 17년에 고시의원이 지공거가 됐죠. 동지공거. 근데 36세에 강화대 개항을 갖고 39세 유배에서 석방돼 가지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보산 태수암에 가서 1년 동안 보내면서 바로 천보산은 회암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천보산 태수암에서 이명 범장과 함께 소전거사로부터 고서적을 전해받게 되죠. 바로 이것이 당군세기를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3년 후에 이제 또 유배에서 방면돼 가지고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것이 천보산과 이제 회암사 그런 터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천보산이 멀리 천보산 정상이 보이고 현재 이제 회암사는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천보산 정상이 보이죠. 천보산 박물관에 가면은 회암사지 박물관에 가면은 유독 이런 무늬가 이런 문양들의 유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말도 보이고 봉황도 보이고 용문양도 보이고 합니다. 아마 이 회암사지가 고려시대에 이제 궁궐에서 운영했던 그러한 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물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세에 이제 모든 배설을 사직하고 말씀드렸죠. 강원도 청평산에 들어갑니다. 해전에 이렇게 씁니다. 이암은 왜 도령 간직에서 물러나 청평산에 들어갔을까? 공민왕을 옹립한 공신들이 방자한 은행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것이 전무냐? 청평산에는 소전거사로부터 비서를 함께 전수받은 이명이 살고 있었다.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보아 노년에 접어든 57세 이암은
평생 준비해온 환단시대의 역사서 집필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에 처사의 삶을 살기로 하고 그 은거지로 이명이 살던 곳을 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청평사입니다. 이 청평사가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정경희 교수가 쓴 그 논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청평사는 고려시대 거사불교의 중심지다. 또한 이암과 교유하던 청평산인 이명이 응가하기도 한 고려시대 성가와 불가의 핵심 근거지 중의 하나였다. 그러니까 바로 이 청평산은 일반적인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교에서 좀 더 독특한 거사불교의 중심지였고, 바로 우리 고유의 신교가 자리 잡은 그런 본산지였다, 본거지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찰에 이암이 가서 살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건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청평산에 가면은 이암의 글씨가 남아있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에 보십시오. 여기 이제 청평산 문수사 장경비 내용 자체는 원나라 이 당시는 원간섭기니까요. 원나라의 왕비가 황후가 시주를 잔뜩 보내가지고 청평사에 시주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있게 이재인이 내용을 쓰고 글씨는 이암이 당대의 명필이죠. 당대의 명필입니다. 현재 여기 이제 이 글씨 비문 탁본 글씨인데요. 이것이 문수사 장경비인데요. 이 문수사 장경비 제목이니까 이것은 전서로 되어 있고요. 내용은 사실은 이암은 조명부치의 아주 명필이죠. 조명부치의 명필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내용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암이 청평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아마 이 당시에 청평사에 있었던 분이 그 유명한 창공은 나를 보고 바람같이 살라고 이런 내용입니까? 아무튼 그런 시를 남긴 유명한 나홍거사가 나홍스님께서 여기에 상주하고 계시던 절이다. 이렇게 알면은, 그리고 나홍스님도 상당히 신교적인 요소를 간직하신, 그리고 이 신교, 우리 고유의 신교적인 인물들하고 함께 많이 교주를 했던 그런 분이다. 하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더 깊은 내용들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암은 공민왕 7년에 수문화시중을 지냅니다. 그리고 서북년 병마 동원수도 지내면서 홍원적을 격퇴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공민왕 13년에 강화도 해운당에서 당군세계를 집필합니다. 그리고 68세 때 타계하십니다. 이것이 그림이 바로 이암이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고성희 씨 문중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암에 대해서는 워낙 할 이야기도 많고 또 어느 정도 연구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데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다음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또 기존 선행 연구문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북부여기의 저자 범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범장입니다. 범장은 누구인가? 범장은 고려말 금성, 현재 나주입니다. 나주 출신입니다. 여말의 충신이죠. 우리 포원 정몽주의 제자입니다. 뱃을은 그렇게 큰 뱃을 잘 컸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덕령부연, 간의 대부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72현 중에 한 분이죠. 범장의 이름을 주목합니다. 범장은 그 호적을 보니까 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는 여명이고요. 호는 복에다. 그래서 별명은 별도의 이름은 범장이다. 장이죠. 그리고 시호는 문충이다. 근데 범장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봅니다.
또 책상 맞이도 일을 해야죠. 도대체 범장의 연대가 얼마냐? 어디냐? 어느 위치에 가 있느냐, 시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고려말 인사라는 것은 알겠지만, 고려말, 여말, 뭐 조선 초의 인물이라는 건 알겠지만 어느 시대냐 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추적해 봤습니다. 먼저 원천석하고 동지강이니까요. 또 원천석과 공동 저자이니까요. 그러니까 원천석하고 비교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천석이 1330년 생입니다. 그런데 원천석하고 공동 저수인 화해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장은 원천석을 원우라고 씁니다. 벗이라는 뜻이죠.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천석은 범장을 보고 번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아랫사람이 이해지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같이 근무하는 우리 한문학 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는 저 군자를 나이 많은 사람한테 썼다고, 위에 사람한테 썼다고 외우는 합니다. 요즘에는 큰일 날 일이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 화해사전이나 화동인물 총기는 범장의 책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은 범장이 원천석도 나이가 아래입니다. 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서 원천석한테 요즘 말로 말하면 결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천석이 위에 있어가지고 범장과 치악산 회명원들이 늘 원천석의 지도를 받습니다. 또 원천석의 과거 그 학기간 연도를 본다면은 원천석은 1303년에 태어나가지고 공민왕 9년에 이렇게 문과에 합격합니다. 죄송합니다. 1차가 빠진 1360년에 과거에 이제 합격합니다. 근데 이분의 동년인 제가 유명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인물들이 첫째는 이승훈이 있죠. 뭐 또 누구보다도 뭐 정도전이 동년입니다. 당시 이승훈은 14살이었습니다. 정도전은 19살이었고요. 원천석은 아주 늦은 나이인 31살이었습니다. 아무튼 범장은 이때보다 9년 뒤인 공민왕 18년 1369년에 문과에 합격합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범장의 출생 연대는 언제냐? 원천석과 같은 나이 1330년이나 그 밑이다. 근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하나 제공받았어요. 여말충의열전이라는 책인데요. 고려숭의에서 출판부에서 고려숭의의 출판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1994년에 출판됐는데 거기에 보면 범장이 1342년생이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1330년 이후니까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1342년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 외에는 아직까지는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있다 하고 잠명적인 보류로 이렇게 놔두죠. 어쨌든 범장의 나이는 일단 우리의 결론대로 1330년 이후에 생겨났다. 이렇게만 좀 넓게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죠. 범장의 주요 저서가 있습니다. 화해사전은 원천석과 공저입니다. 화동인물총기, 북부여기, 그리고 천부경 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경 주해는 현재 전하지는 않습니다. 태백일사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천보사 사건 이야기는 이암 이야기를 하면서 다뤘기 때문에 회제에 있는 이야기만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장은 조정의 출사하기 34년 전 젊은 시절에 이암 이명과 함께 소정고사로부터 고서를 전서받았다. 그때 세 사람은 국호만 살아있을 뿐 주권을 상실한 고려의 현실을 통달하며 반드시 한민족사를 되찾을 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이 3인의 결의 사건 덕분에 한국사 회복의 길에 서강이 비치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천부산을 해제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천부산 사건의 주인공이 천부산 사건이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쓴 임시 용어입니다. 천부산에서 소정서로 책을 받은 그러한 하나의 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범장이 쓴 책이 바로 북부여기와 가서본 부여기이다. 출사하기 전에 썼는지 고려가 망한 후에 낙항에 썼는지 시기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원나라 속국으로 전략한 고려가 다시 일어나 한민족의 옛 영광을 회복하여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시대, 대진신라, 남북국시대, 고려로 이어지는 국통맥을 후대에 온전히 전하기를 바라는 애국 충정의 발로에서 부여사를 저유했음은 분명하다. 이암, 이명, 범장 이 세 분이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공덕은 천추만대에 길이 남을 것이다. 우리 해지에 있습니다. 치악산 해명에 대해서는 아까 원동정 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화해전도 이제 뭐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악산 해명은 범장과 2, 30인이 범장과 원천석과 2, 30인이 매년 봄, 가을에 원주 원천석의 집에 모여서 치악산 정상에 단을 만들고 변사, 혁사에 이르기까지 열성조, 그러니까 당군을 비롯해서 이렇게 이런 분들 고려, 공민왕, 우왕, 장왕, 공양왕 등에게 제사를 지낸 그런 관계를 이게 이제 치악산의 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문동 72년 범장과 원천석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역사에 대해 깊은 토론을 하고 그 결과물이 바로 화해사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답산 그림을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용호제입니다. 범세동을 여기 나주에 있습니다. 강주 근처에 있습니다. 범세동을 주벽으로 모신 금성범씨 제실입니다. 용호제라고 하지요. 여기 보면 아주 풍광이 좋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우리 회원님들도 반드시 여기 한번 답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 용호제 안에 복의 범세동 묘비가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가로질러 가지고 바로 이 용호제에서 강둑시대를 가로질러 가지고 나주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저 팻말 범세동 선생 묘가 보입니다. 저기서 또 산속으로 들어가면은 금성범씨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 산길로 쭉 올라가면은 말이죠. 바로 이 금성범씨 묘역입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이야기 한 마디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가에서는요, 여기서 성가는 불교의 이제 참선을 위주로 한 우리 선종의 성가입니다. 성가에는 무슨 선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커다란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대신심입니다. 크게 믿어야 되는,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크게 믿는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대분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크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는 대치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크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가에서는 선을 해가지고 너는 부처가 깨달음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바로 우리 대한사랑의 그 역사, 우리 강복군들한테도 바로 이런 마음들이, 제 자신이 먼저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 정말 우리는 역사를 믿고, 우리가 하는 일을 믿고, 또 역사를 왜곡 같은 주위의 세력들한테 분노하고, 또 그것을 막지 못했던 우리 선배들, 조상들, 또 현재 나의 핏줄,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세 가지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나 하면은, 바로 제가 이제 범세동 묘, 범장의 묘를 찾아서 제가 이거 2번을 답사를 했는데요. 2번째 답사하니까 정말 처음에는 가가지고 여기서 2시간을 헤맸습니다. 했는데 2번째 가니까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힘들게 찾았는데 이분들이 누군데 도대체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가. 하여튼 막 사진도 찍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세 가지 마음도 나도 있어가지고 좀 분노도 하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가봤더니만은 물어보니까
그때 대한사랑은 없었죠. 그러나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그분들이 다 대한사랑의 강복군들입니다. 뭐 이름 제가 달면 누군지 알 겁니다. 바로 그분들이 와서 와가지고 이렇게 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반갑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 범장의 묘를 보니까 바로 그분들이 생각납니다. 여기가 바로 범세덕의 묘입니다. 묘역의 한 중앙에 있습니다. 이제 무인석들이죠. 무인석 참 이쁘기도 하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태백일사 저자 이맥. 태백일사 저자 이맥은 제가 하기 전에 두 가지 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첫째는 한 달 전에 제가 태백일사 저자에 대한 논문을 써가지고 세계 환단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가 연속선상인데요. 네, 그분의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입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갑자기 제가 다른 분들은 다 답사를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한 번 못한 분이 바로 이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에 살고 있어서 분명히 제가 이맥의 모수가 세종에 있는 줄 알고 있어서 한 2번을 시도를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막 인터넷에 뒤지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고향 사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무튼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묘수를 갔다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명함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거 한복철 이렇게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 막 이름을 찾았더니만은 바로 우리 또 역시 바로 여기에 계신 대한사랑의 멤버자 서산 책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전화를 했지요. 저는 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 강독을 해야 되니까 급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급한 마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꼭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서산의 책임자인데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3시간에 걸쳐가지고 답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따끈따끈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게 됐습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복철 대원님? 강복군님? 그러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백일사 저자 이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태백일사 이맥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단군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걸 잠깐 아껴놨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고성이시 역사 3가가 있다. 이거 제가 논문에 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임시 용어입니다. 썼습니다. 역사 3가. 고성이시 역사 3가. 누구냐? 고성이시는 참 명문거적이죠.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고성 변 5 토성이 있는데 이시, 최씨, 박씨 뭐 등등 해서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바로 이 고성이시입니다. 명문거적이란 이야기죠. 바로 이 고성이시의 7세가 이존비라는 분입니다. 이 이존비는 고성이시 가문의 중흥조입니다. 세자 원빈과 지공고를 지내고 감찰대부를 지냈죠. 태백일사 고구려 봉기에 보면은 환단 정신과 고구려 환단의 나라와 단군 조선가 그래서 고구려까지 쭉 내려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주 독립과 역사화를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부국 강병한 나라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모양입니까? 하고 왕한테 이렇게 아주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자 왕하고 경연 자리에서요. 바로 이처럼 이분이 환당 정신과 우리 고대세에 대해서 아주 씨앗을 뿌린 인물입니다. 사실 이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분이야말로 고성이시 역사상가의 우두머리로 고성이시에서 우리 역사는 씨앗을 뿌린 분으로 저는 뽑습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구세 이함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단군세기 저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13세 이맥입니다. 조선 중종대 동지 동령 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태백일사가 어떻습니까? 태백일사가 환단고기에 거의 양적으로 봐서는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단한 역사서 아닙니까? 바로 이 태백일사를 지었던 이맥. 제가 이분들을 고성이시 역사상가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이존비는 관료로서뿐만 아니라 역사의식에서도
그의 손자 이암의 사표가 되었고 이암은 또 그의 고손자 이명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이분들을 고성희 역사삼가다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이명의 아버지는 이지입니다. 이지는 세종의 사부이기도 하고 또 양녕대군 태종 시절에 그분의 세자 원문이죠. 세자의 사부, 세자 원문을 지낸 그분 이원, 자의정까지 지낸 분입니다. 이분과 전주 최씨 사이에 육남 자녀 중에 육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났죠. 늦게 육남으로 태어났던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조 3년에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행대호군과 성문은 참교를 지냈습니다. 또 하나 이분에 대해 주목할 것은 바로 이분은 정보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보가 누구냐? 바로 정몽주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지와 정씨 사이의 사남 이녀 중에 사남 또 막내입니다. 막내가 바로 이맥입니다. 근데 이맥은 태어나기도 기구하게 태어납니다. 조선 단종 3년, 조선 3년이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해는 세조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단종과 세조가 이렇게 교체하던 그때 출생합니다. 그 소용돌이 치는 정세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이명의 비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정씨를 잃었다. 이상하게 고생이시 그 족보를 보면은 말이죠. 이명의 특히 성계된 족보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분들 태어나게 하면 부모들을 일찍 잃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 꼭 일찍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맥의 형이 이륙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판서를 지낸 분입니다. 이조 판서를 지낸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비명을 씁니다. 할아버지 이원도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 이강이 사망하였다. 또 이맥의 아버지 이지가 태어날 때 아버지 이원이 유병해서 사망하였고 이제 이맥이 태어난 직후 어머니 정씨가 또 사망하였다. 이렇게 아주 출생 자체는 조금 명문거족이지만은 조금 비극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머리는 좋았죠. 그러나 20세가 되던 해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근데 가거하고 인연이 멉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해서 멀다가 44세에 늦게 이렇게 문과에 합격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문과에 합격하던 이 해는 모사가 일어나는 해입니다. 모사가 어떤 사입니까? 사초가 발단이 돼가지고 조선사의 4대 사화 가운데 첫 번째 사화이고 연산군 대에 일어난 두 번째 사화 가운데 먼저 일어난 사화로서 김일손 등 신진사류가 유재강 등 훈구파들한테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그럴 때 새로 이 문과에 이렇게 합격했으니까 이맥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이분이 신진사류일까요? 훈구파일까요? 어정쩡한 문턱의 인물입니다. 문턱의 인간.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바로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만이 바로 이 사람만이 왜 태백이서를 썼는지 왜 그렇게 태백에 쓸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고민해 봅니다. 근데 간직에 나아간 지 1년 만에 계모 남씨가 사망한데 이 계모는 계모지만 친어머니처럼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또 1년 만에 또 이렇게 사직을 하고 또 가서 또 심혈을 삽니다. 그러다가 간직에 복직을 하지요. 복직을 해가지고 쭉 승진을 해가지고 춘추관 편수관을 지냅니다. 춘추관 편수관이 뭡니까? 사관입니다. 역사하고 가까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벼슬살이도 역사하고 늘 가까이 있는 인물이죠. 그러다가 다시 또 연산군 9년에 대간에 이릅니다. 대간이면 뭐 우리 잘 알 겁니다. 아마 드라마도 역사 들어보면 대간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그 정치의 시비에 대해서 언론 활동하고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등등등등 이런 것이 대간의 일이다 보니까 이 조선 특히 이 대간의 역할이 이런 역할인데 이때의 왕이 성군이라면은 대간도 순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왕이 누굽니까? 연산군. 조선의 역대 왕 가운데 최대의 풍운하이고
폭군으로 평가받는 연산군이 대관이라는 것은 연산군 대의 대관이라는 것이 이맥으로 봐서는 좀 불행한 관료 생활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해 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입 바른 소리만 하다가 이게 또 하필이면 연산군이 총애하는 그 유명한 장록수를 건드립니다. 장록수가 사제를 크게 짓는 것을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계속 간장을 합니다. 또 한두 번 간장하면 되는데 이분은 막 성질이 아주 대쪽 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간장을 하니까 결국은 연산군한테 노함을 받아가지고 동료들과 같이 유배를 당합니다. 그것이 충청도 계산이죠. 계산에 유배를 당하면서도 또 중간중간에 불려옵니다. 두 차례나 불려와가지고 또 태형을 당합니다. 태형이 얼마나 지옥적입니까? 선비들한테. 사마천 사기를 쓰면서 사기를 쓴 사마천이 그 당했던 형이 뭐 구형 아닙니까? 그렇게 구형을 당하면서도 구선은 계속해서 결국은 사기를 남겼듯이 이 유배지에서 끌려와 가지고는 태형을 두 번씩이나 당했던 이맥은 결국은 태백에서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종이 이제 반정이 일어나고요. 이맥은 다시 복귀해 가지고 쭉 또 이렇게 의사도 되기도 하고 사무 장령을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살이가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워낙 이분이 대쪽이고 하다 보니까 입 바른 소리 잘하고 또 해왔던 것이 관료 생활로 해왔던 것이 사관, 대관 이런 일 지내다 보니까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사관에 마침내 오르게 되는데 정삼품 대사관에 오르게 되는데요. 3번이나 왕이 임명을 하는데 대관들이 반대를 합니다. 계속 임명만 하면 반대를 하고 임명만 하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반대 상소로 이렇게 임명을 처리하고 이렇게 10번씩이나 반대를 당하는 그렇게 참 관료인으로서는 역경의 어떤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중종 7년에는 마침내 돌령부 도정에 임명되고 또 호조참의도 지내고 중종 20년에 이제 종이품 동지 돌령부사로 임명합니다. 말이 종이품이니까 재상급인데요. 여기서도 사헌부도 반대하고 해가지고 말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왕이 끝까지 한데 이것은 아주 왕실 종친들 관리하는 아주 한직입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70대 이제 나이 늙어서까지 하다가 이렇게 간직해서 이렇게 사망하신 걸 보면은 그 인물도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 그릇도 남달리 크고요. 그 숱한 그런 고비고비 그렇게 주위의 대관들의 탄핵을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벼슬로 끝난 거 보면은 정말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신념과 그런 것은 매우 탁월했던 그런 인물 같습니다. 이맥에 대한 당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맥은 이 중종 15년 8월 19일 날 조강에서 오갔던 발언을 봅니다. 그 당시에 난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맥은 그런 거, 이맥이 이제 잘못된 것을 씨는 잘은 모르지만 그 본심이 치우치거나 고듬으로 그런 줄 알면은 하지 않지만 그런 줄 깨달지 못하면은 전혀 고르지 않고 하니 굉장히 편벽되고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대의 평가입니다. 근데 비명에 대해서 비명에 보면은 이명의 비명의 지은이가 형조판사 자의정을 지낸 성세창이 쓴 건데요. 이분이 보면 또 이게 이명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합니다. 공은 천성이 간이하고 고다서 외부로 꾸미질 않았다. 종척이 조정에 가득하였으나 똑같이 일가로 보았으며 정성으로 사람을 다하여 거스른 적이 없었다. 이웃 사람들에게 모두 환심을 얻었다. 좀 다르죠. 여러 번 옥사를 판결하는 간언이 되었으나 마음이 공평하고 지식이 명철하여 막힘없이 분석하였는데 모두 예상을 뛰어넘었으로 칭송이 자자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런 평가입니다. 평가가 극과 극이죠. 이렇게 평가가 극과 극인 이런 것은 우리 행가는 우리 이제 역사 강국분들이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가 이맥에 대한 또 태백일제에 대해서 우리 사계 권위자들의 평가는 어떠냐? 한번 보시죠.
한남고기 역주자 안경전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맥에 대해서 한민족 신교문의 지대성교다. 그리고 이맥이 쓴 태백일사는 9천년 동방 한민족사의 불멸의 혁명을 펼친 8건의 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해제를 보면은, 여러분 해제 한번 펴보십시오. 이맥은 9천년 한민 역사의 애곡 날조된 국통맥을 확고히 바로 세운 불멸의 공덕을 세웠다. 그는 신교 문화의 원년인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정통한 역사학자였다. 호 일십당은 천부경의 일적식거에서 따온 것으로 우주의 본체인 일과 십의 정신에 간통하였음을 나타낸다. 태백일사를 지은 이맥은 한민족 신교 30문화의 원형 역사관의 화신인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맥, 역사가 이맥. 그는 같습니다. 같지만 사도 태백일사는 어떨까요? 그가 태백일사 8건을 남김으로써 고성이시 가문에서 맹맥히 흘러온 역사의 혼을 활짝 꽃피웠다고 봅니다. 이존비가 씨앗을 뿌리고 이암이 줄기를 키워온 고성시 가문의 역사의 큰 나무는 이맥에 이르러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여기서는 꽃이 피는 정도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열매는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계시는,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맺으시길 어떨까요? 그렇게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맥묘역, 따끈따끈한 이맥묘역 하면 또 다시 한번 해보시죠. 여기가 이맥의 묘역의 입구에 있는 이맥의 비입니다. 이맥의 묘이죠. 그래서 입구에서 이제 쭉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이가 이제 이맥의 묘역이니까 이맥과 그 후손들의 묘가 같습니다. 쭉 있는데 맨 위에 이렇게 이맥의 묘가 이렇게 멋지게 서 있습니다. 이맥의 묘이고 이맥의 묘비고 이맥을 지키는 문인성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여기 이제 뒤에서 쭉 오는 저 안산입니다. 아무튼 멋집니다. 이거 아주 이 안산과 저 주산들이 아주 상겹을 이루는 아주 멋진 자리에 잡아 있습니다. 역시 공덕을 그렇게 높이 쌓으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 묻혀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떻습니까? 이 한남고기 편전과 대중화 그냥 잠깐만 훑어보죠. 그렇게 잠깐 훑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고기 편찬자 계연수. 계연수의 자는 인경입니다. 오는 운초고 선천에 거주했습니다. 이기의 문인이고 백가의 서적을 섭렵했다고 합니다. 연보식으로 그냥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8년에 당군색이 태백일사를 서적을 간행했고요. 김인년에 이상용의 막하로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했고요. 만주에서 사망했다 하는 것이 해동인물지에 나옵니다. 해동인물지 하 수한계시조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유립 씨가 쓴 정에 한남고기 정에 있는 이야기인데 내용은 여기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에서 조금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이런 인물이 가장 중요한 태백일사의 우리 한남고기를 편찬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정도만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요. 계연수에 대한 평가를 해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해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남고기를 간행한 후에 역사 회고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던 계연수는 조선의 민족혼 말살과 역사 파괴의 혈안이 된 일제가 근거한 제1순위 대상이었다. 결국 계연수는 1920년에 조선 독립군으로 위장한 밀정의 덫에 걸려서 무참히 살해되었다. 일제는 그 사지를 절단하여서 압록강에 버리고 배달로서 건물에 불을 질러 계연수가 수정하던 3,000권에 달하는 서적과 원고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조선이 일본 제국의 형포한 야유기의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때 인류의 창세 신화와 한민족 9천년 국통맥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국사의 아버지 계현수는 이렇게 비극적인 지호를 맞았다. 다음 계현수의 스승 이기입니다. 이기는 전라도 만경 출신이죠. 지금은 김제입니다. 만경 출신으로 정약용의 학통을 이어받은 실학자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당시에 석정 이정식과 매천 황영과 더불어서 호남의 삼재라고 천재소를 들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도 역시 우국과 애국 계몽운동가로서 한평생을 하면서 참 치열한 삶을 살려간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905년 노일전쟁 후에 동양의 후배이자 동지인 나인영, 일명 나철이죠. 대전교를 창실한 이분을 비롯해가지고 몇 명의 독립운동가와 함께 동일해서 일본으로 가서 이란과 일본 정계 요인들에게 조선 침략을 구탄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 나인영, 오기호, 윤주찬, 김민석 등과 을사 오적을 암살 기억을 하였으나 실패로 끝나죠. 그리고 7년 유배형을 받고 진도로 귀양 갑니다. 2년 후에 석방돼서 서울에서 호남 학보를 발행하고요. 당군 성조의 얼을 기리고 고조선의 역사를 부흥시키자는 취지로 단학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1910년을 우리가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긴 그걸 1년 앞둔 1909년 7월에 서울의 한 여관에서 결식으로 62년의 인생을 마칩니다. 해제를 보겠습니다. 이기의 생애에서 특히 시선을 끄는 것은 이기가 당금세계를 쓴 이암과 태백이사를 쓴 이맥의 후손이라는 점이다. 고성이시죠. 이 때문에 이기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역사서를 읽었고 우리 고대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쌓게 되었다. 그가 계현수에게 전해준 태백일사도 집안의 가보로 전해오던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기를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계현수는 환난고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고기를 대중화시킨 이유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유림은 누구인가? 이유림 말씀드렸다시피 고승이시죠. 이암과 이맥의 후손입니다. 평안도 삭주의 유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간집의 넷째 아들입니다. 계현수와 친했던 부친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역사에 눈을 뜹니다. 13세 때 배달우스에 들어가서 계현수와 최시용, 오동진 등 독립운동가들에게 역사 강연을 듣고 환단고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추석 다음 날 월남하죠. 많이 생략됐습니다. 중간 내용들은. 63년에 바로 대전 은행동에서 정착합니다. 그 해에 단단학회로 재결성하고 후학을 가르치며 역사 연구와 강연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49년에 그런데 이제 환난고기가 이유림의 관계인데요. 49년에 문화생 오형기가 이유림이 소장하고 있던 환난고기 초간분을 빌려가서 필사를 합니다. 이유림의 허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65년에 필사를 하게 되는데 다음에 이야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년에 이제 이유림 선생께서는 기관지 커바랑을 발행하게 되고요. 76년에 의정부에서 활동하실 때 백내장 수술차 5일간 집을 비운 사이에 집 주인이 이유림의 책을 모두 매각 처분해버립니다. 이때 환난고기 초간본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79년에 문화생 조백윤이 이유림의 허락 없이 강호 이회사에서 오행기 필사본 환난고기를 영인합니다. 그래서 100부를 출판했다고 해요. 이에 이유림이 사태 수습 차원에서 옷자를 바로 잡은 새로운 필사본을 작업에 착수해서 79년에 탈구합니다. 그리고 83년에
배달 우숙을 발행으로 환단고기 100부를 발간하게 되죠. 그리고 86년에 일기로 타결을 합니다. 한원당 이유립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시죠. 한원당 이유립은 어떤 인물일까요? 한원당 이유립은 평생 동안 일신의 영화를 구하지 않고 오로지 역사 강복에 매두 몰신하였다. 추위와 곤두림 속에서도 역사 연구에 헌신하며 환단고기를 세상에 널리 알린 한원당 이유립. 그는 한단고기의 모든 것을 감수하고 조선의 망운의 목숨으로서 답한 대학 이기와 환단고기를 처음으로 발간하고 일제시대 역사 도륙의 칼날에 무참히 죽어간 운초 계연수 이 두 분과 마찬가지로 국사학의 대부다. 이분들이 고귀한 희생 덕분에 오늘날 한민족 정통사서 한단고기를 볼 수 있고 9천년 한민족사의 정통 맥과 진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해전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독을 마치면서 한마디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한단고기 편찬과 대중화라고 했는데 대중화에서 이제 우리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참 전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대중화를 시킨 분이 계십니다. 한단고기 역주자 안기영 교님이시죠. 이제는 서서히 이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이 환단고기를 아직까지도 이소련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이소련에 대해서 할 텐데요. 저는 한단고기 저자들을 그동안 연구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누차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땀을 천년의 역사에 걸쳐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흘린 그런 피땀 흘린 그런 피와 땀과 그런 눈물의 결실로 이렇게 이루어진 책들인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이소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학문의 세계에서 논쟁은 위서 논쟁이든 어떤 논쟁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은 발전을 위한 논쟁이어야만 합니다. 정말 반대를 위한 논쟁이고 그냥 헐뜯고 질투를 내지는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런 내용들 심지어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요즘 최근에 그 제도권의 어떤 연구들을 보면 선행 연구들을 보면은 저는 그분들의 개인들에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오히려 이렇게 목매게 이렇게 환단고기를 비롯해서 이렇게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이분들을 갖다가 친일로 매도까지 하고 합니다. 논쟁이 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까? 역사를 위한 논쟁을 해 주십시오. 제도권이든 제야든 민족사학이든 어떤 사학이든 역사를 위한 논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역사 내용을 위한 논쟁을 해서 정말 우리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논쟁을 해 주시기를 한 연구자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장황한 시간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